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금융시장 환경, 그 안에서 코스피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지 많은 분들이 좀 자산을 지키고 또 좋아졌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크로랑 코스피 얘기해 주시니까 궁금한 게 바로 생겼습니다. 네. 질문지 넣는 내용이 생겼어요. 네. 왜 그동안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코스피가 생각보다 반등세가 너무 약했거든요. 네네.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최근 반등 흐름을 가는 과정을 보면은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증시는 미국 물가가 꺾였다, 통화 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할 수 있다, 경기 침체를 거의 기정사실화했지만 아직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등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할 때 중국 증시가 좀 부진했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좀 불안정하는 흐름들을 보였고, 시장의 추세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순환매만 있었을 뿐, 어떤 주도주가 시장을 끌고 가는 그림은 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따져보면은 코스피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덜 올랐을 뿐, 크게 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르긴 오른 거. 올해가 같이 올랐는데, 그런데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함에 따라서 코스피가 미국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부진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나면 삼성전자 주가도 그냥 6만 원 아래거든요. 네. 예, 그런데 또 지수는 그래도 저번보다 좀 올라 있어요. 그럼 대체 뭐가 오른 거예요? 이놈은 저놈 모르긴 했는데, 대체 뭐가 올랐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매거든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반도체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쫙 끌고 가면은 코스피가 한 10% 오를 때 반도체가 12% 오르면서 쭉쭉쭉 끌고 가는 힘이 있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2300에서 2400을 넘어설 때는 반도체, 뭐 2차 전지, 인터넷, 뭐 호텔 레저, 많이 떨어졌던 애들이 반등을 하면서 올랐고, 또 2400 좀 가니까 이 낙폭과대 업종이나 종목들이 반등을 했다가 좀 힘든 거예요. 얘네들이 좀 쉬는 사이에 실적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았던 에너지, 자동차, 운송, 얘네들이 반등을 하면서 또 올라갔고, 그래서 쫙 깔고 보면은 제대로 오르는 업종이 별로 없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 지수는 올랐는데 네. 내 종목은 안 올랐는데 이상하다 그러다가 뭐 최근에 나온 얘기 뭐 태조 이방원 이러면서 그쵸. 이게 뭐지? 저도 봤거든요. 어제 알았어요. 아, 진짜요? 저도 이제 다른 채널 갔더니 지금 태조 이방원은 어떠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네,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었었던 원전, 그리고 조선 뭐 이런 업종들인데, 그게 시장의 중심에 굉장히 화두가 됐다는 의미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이제 보통 개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네. 게 반도체,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아니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네.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별로 안 오르고 나머지가 오르니까. 나머지가 오르는데 또 예를 들면은 태조이방원이라 그래서 이 업종들이 시장을 쭉쭉쭉 끌고 갈 만한 힘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려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가야 되는데, 이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좀 오르긴 오르겠지만 코스피보다는 좀 부진하고, 나머지 그 중위권에 있는 업종들이 좀 핫하게 움직이면서 좀 시장에서 색깔은 시장 자체를 플레이하기보다는 업종, 종목 선택이 이번 반등을 좀 엇갈리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외국인 수급도 잘 안 들어오는 중인가요? 잘 들어오고 있어요. 아, 잘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그래요? 원달러들이 1340원 뭐 이런데 왜 외국인 사냐. 우와, 네. 왜냐면은 이번 주 월요일 시장이 하락할 때도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들어왔고 안 팔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진짜 질문 많이 해주세요. 일단은 최근 증시가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가, 통화정책, 경기 간에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1월부터 6월달까지.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다. 통화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할 거야. 야, 그럼 경기 안 좋겠지. 또 물가가 또 높아. 통화정책 안 좋을 거야. 경기 안 좋겠지. 이 사이클로 연초부터 6월달까지 계속 시장을 억눌러 왔거든요. 근데 7월 되면서부터 원자재 가격 레벨이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물가가 높다, 통화정책이 부담스럽다라는 거리가 좀 약해졌고, 또 경제 지표들도 뭐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긴 했지만, 아니야, 전년 대비로 보면 여전히 1.6의 플러스야 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좀 되었고, 이 과정에서 8월 10일 날 확인된 7월 CPI를 보니까 거봐, 물가가 꺾였잖아 라고 하면서 이 물가, 통화정책, 경기 간의 이 악순환의 고리가 좀 약해지고 선순환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은 이때 나타났던 현상이 채권 금리가 좀 안정이 됐어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을 때 부담이 되었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14배였던 게 8,500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채권 금리와 관계가 있는 관계가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너무 비싸. 근데 채권 금리가 꺾이니까 싼 거 아니야? 나가서 글로벌 증시로 봤더니 한국이 굉장히 싼 편이었고, 두 번째로는 환율도 단순하게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1340원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달러 대비 원달러 환율, 유로화 대비 원달러 환율,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만의 위기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갔다. 라고 하면 외국인이 엄청 팔고 도망가겠죠. 떠나겠죠. 그런데 지금 원달러율 왜 1340원까지 갔냐라고 하면 분명 한국 변수도 있긴 하지만 첫 번째로는 유로화가 워낙 급락을 했죠. 네, 지금 1대1이 깨졌죠. 깨져버렸죠. 네. 그리고 유로화가 급락을 하니까 그에 상응하게 달러가 폭등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원달러율이 올랐거든요. 그럼 문제는 유로화라는 얘기네요? 네. 아. 그리고 최근 중국도 경기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위안화도 약세였고, 그러니까 한국 변수도 일정 부분 있었지만 대외 변수로 인해서 원달러율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환율 변화를 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증시가 좀 꺾이긴 했지만 달러 인덱스가 2.5% 오를 때 원달러율은 1.9%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 하더라도 달러보다 위안화보다 유로화보다 상대적으로 괜찮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림들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많이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문제는 향후 흐름들이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림,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또 실적이 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장담하기 어렵겠죠. 지금은 싸다,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이 두 가지 변수가 외국인 수급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또 이게 출연해 주신 날 환율이 굉장히 지금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340원인데 이 정도면은 그 역사상 최고치에 준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유로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저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하락세로 가면서 뭐 1200원을 깨고 1100원을 깨고 그런 그림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등락을 거치는 과정에서 저는 달러 인덱스는 110 이상, 원달러율도 1,400원까지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완전 고점이 아닐 수 있다. 네, 단기적으로는 뭐 등락이 있어서 뭐 1,340원이었다가 1,300원 살짝 깨기도 하는 등 그런 그림이 보일 수 있겠지만, 연말까지는 좀 더 위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본다면은 리스크가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네. 유럽 리스크가 아직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유럽 리스크는 뭐 계속적으로 상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증시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가 좋았을까? 꿈이 커진 거예요. 맞아요. 기대감 정도. 네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거나 또는 실적 전망이 막 올라갔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통화정책, 그리고 경기에 대한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생각이나 심리가 약간 진정되었다, 좋은 것들을 기대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경기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둔화되었고, 최근 흐름들을 본다면 내년 2분기까지 선진국 GDP 성장률이 1%가 될까 말까예요. 전년 대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올해 4분기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0.1이에요. 전년 대비. 간신히. 플러스인데 삐끗하면 역성장할 수 있다. 그러겠네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경제 전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한 물가가 꺾였다라는 안도감은 있었지만 8%가 낮은가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려면 물가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항상 말하는 2%. 그죠? 2%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미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한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맞아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가가 꺾였다.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할 거야. 이런 기대들 때문에 금리 인상은 미국 중앙은행이 2023년에 3.8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했지만 시장은 이거 못할 거야. 3.7 정도 하고 2분기부터 인하할 거야. 라는 전망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을까를 봐야 되겠죠. 그쵸. 근데 8월 CPI가 9월 13일 날 발표되는데 그것도 여전히 8%를 넘을 겁니다. 그때쯤이 우리 딱 추석 연휴 기간 아니에요? 리스크 큰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또 9월 21일 날에는 9월 FOMC가 있어요.
연준 위원들이 지금 물가가 8%대인데 내년엔 금리 인하할게요 라고 말해줄까요? 저번에 가이던스 제시 안 한다고 얘기했죠. 예. 점도표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점도표가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심리는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보다. 금리 인하는 좀 섣불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13일, 9월 21일 예정된 8월 CPI와 9월 FMC를 기점으로 7월, 8월 달에 다행이다라고 했던 변수들이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보다. 그러면서 되돌아보니까 뭐야, 경기는 여기까지 떨어져 있어? 이번에 발표된 PMI 같은 경우도 다 예상치 밑으로 내려갔고 5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50 밑이라는 의미는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그동안에는 좋았던 게 둔화되는 국면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로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추석을 지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최근 7월, 8월 달에는 계속 기술적 반응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추석 전에는 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챙겨놓고, 그러니까 계좌가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30% 정도는 현금 비중을 갖고서는 추석을 좀 지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9월에 알 수 없는 변수들에 좀 대비를 좀 해두긴 해야 된다. 네. 이 얘기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8월부터 벌써 분위기 살짝 꺾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쵸. 증시가 한 8월 중순 뭐 좀 지나면서부터 뭔가 옛날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7월 달만 해도 악재가 나와도 잘 좋았었어요. 악재가 나와도 악재가 오고 호재가 이면 호재다라고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레벨이 저점 대비 코스피도 200포인트 이상 오르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적 지표를 보시면은 201 이동평균선에 딱 맞닿아 있었어요. 다. 다우, S&P 500, 나스닥. 그래서 201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보통 추세선이라고 말해주거든요. 그 지수대에 근접하거나 맞닿아 있거나 하면서 좀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잠깐만,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그런 와중에 7월 FMC 의사로,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독일 PPI, 저 처음에는 보고서는 5.3이래요. 그래서 괜찮네요. 너무 괜찮네. 전월 대비. 전월 대비 5.3. 컨센서스는 0.6이었는데 전년 대비로는 37.2.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독일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적으로 에너지 대란이에요. 천연가스 값이 이제 폭등을 하고 있고, 이제 겨울이 된 걸 대비를 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해지면 더 폭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어를 하자라고 해서 유럽 주요국들은 밤에는 웬만해서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다면서요? 네, 신호등을 끄고 가로등을 꺼버리고 에너지 절약. 진짜 심각하거든요. 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계속 가스 공급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뭔가 바뀔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러시아에서 생산된 원유나 천연가스들을 사간 중국과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좀 팔아라. 다시 이제 손쉽게 바꿔서. 바꿔서 팔아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된다면 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천연가스의 공급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공급에 대한 지금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죠. 많이 올랐고, 한국도 지금 보면은 몇 개월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고가. 그럼 이제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사재기를 해서. 먼저 쟁여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또 물가가 오르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이러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는데, 러시아가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 말은 거꾸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유 공급이 줄어들진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유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로 인해서 물가가 뭐 대폭등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기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겨울 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진짜로 공급이 부족해졌다? 비축량이 거의 바닥을 간다? 라고 하면은 업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조금씩 땡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물가에 대한 영향도 줄 수 있겠지만 경기에 대한 충격을 줄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생산 시간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생산 시간도 줄여라.
그럼 양이 줄어드니까 이제 다시 그럼 또 물가난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야지 또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진정시키면서 물가도 진정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천연가스가 폭등을 하고 에너지 가격들이 오르고 독일 생산자 물가가 폭등을 해서 문제라고는 하시는데 물가에 들어간 항목들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천연가스 하나로 특히 생산자 물가 하나로 CPI가 대폭등을 한다라고 보고는 있지는 않는데요.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금 체력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에 한 대 통 치면 이렇게 또 한 번 툭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